안녕하세요. JD 부장구조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조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ECB 금리 인상폭 주목, 주식 채권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1%, S&P 500 지수는 0.84%, 다우존스 지수는 0.69%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애플이 장을 주저앉혔다. 어제 나스닥은 1% 넘게 오르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150달러를 넘어 몰빵 매수 시점인 154.71달러를 넘어가나 했으나 결국은 2% 넘게 떨어지며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역시 130달러에서 150달러 선을 오가는 박스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애플은 경기 둔화 때문에 고용과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민간 기업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다고 했지만 민간 기업들은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IBM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다만 앞으로의 가이던스와 현금 흐름이 나빠진 점 때문에 결국 장외에서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나빠진 것은 결국 강달러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익이 10% 이상 줄어서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강달러로 인한 실적 쇼크는 예외가 아닙니다. 애플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조치 때문에 경기 둔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연착륙을 얘기하지만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 이상 금리를 올리고 연착륙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75bp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좋은 점은 이렇게 시장이 자정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정 기능은 민간 기업이 경기 둔화가 있을 것 같으면 인원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응합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민간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 자정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앙당국은 인센티브를 생산량 기준으로 줬습니다. 유리는 평방미터 기준으로 평가했죠. 그러자 할당량을 채우려고 유리를 넓게만 만들려고 보니 너무 얇게 만들어서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철판은 톤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두껍게 만들어서 어디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완성된 차를 생산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면 자동차는 일단 만드는 데 의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만든 자동차가 잘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이 가격을 조절함에 따라 공황이 오기도 하지만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건강한 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경기 침체가 필수입니다. 애플이 하락하자 애플 관련주인 퀄컴, 마이크론 등은 동반 하락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이 오름에 따라 엔비디아, 테슬라 등은 올랐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애플은 생산량 감소, 강달러, 가이던스 등이 하락 요인이고요. 반면에 하반기에 발표할 아이폰 등의 가격이 올릴 것입니다. 상승 요인이죠. 다만 현재는 하락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주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상방은 막혀 있는데 하방은 뚫려 있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시장은 바닥론이 우세합니다. 이미 물가가 정점을 찍었고 유가도 바닥을 찍었으며 채권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연준도 이번에 75bp 올리면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네 가지 바닥론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는 어제 빈살만과 바이든 회담 후 결과 때문에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고요. 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으며 물가가 오르면 연준도 더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의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가장 쌀 때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봅시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매뉴얼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소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가 싸 보이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수입 물가가 싸니 미국의 소비 여력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 여력이 꺾이지 않으니 소비 여력이 꺾일 때까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러 강세의 원인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연준처럼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소비 여력이 없을 뿐더러 경기가 크게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은 오히려 확정 정책을 쓰고 있고 유럽은 베이비 스텝으로 겨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이번에 75bp 연준의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한국은 2.25% 그리고 연준은 2.5%로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한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소비 여력이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향으로 연준은 금리를 크게 올려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를 왜 크게 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 금리 때문에 부담이 되는 가구는 신규로 주택을 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가구들이 고통이 심해지고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결국 금리 상승은 소비 심리를 꺾고 경기가 침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문제는 채권 때문입니다. 채권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해외에서 채권을 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장 30년물 장기 채권을 팝니다. 거기다 달러 표시 채권이죠. 외국인은 미국의 30년물 장기채를 사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짜리 미국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30년물 장기채가 없습니다. 길어봐야 10년물입니다. 10년 이상 지속할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30년짜리 고정금리로 시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1가구 1주택 신혼부부에 한해서 또는 생애 최초 대출에 한해서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정금리도 믿을 곳이 못 되는 게 은행이 어려워지면 변동금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완벽한 고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다주택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출은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3년물 국채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리 오르는데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2.3%, 8년 만에 최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의 가계대출은 82.3%가 변동금리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에 크나큰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영향이죠. 대출 7% 되면 190만 명 빚 못 갚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예가 나와 있는데 영끌한 사람은 지금도 이자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3억 3천만 원을 받아 강북구 아파트를 샀는데 3.5%입니다. 지금도 원리금 상환이 180만 원입니다. 이자만 96만 2,500원이고 원금은 83만 7,500원입니다. 3년 뒤에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문제는 3년 뒤에 지금 이대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은 떨어진 만큼 더 크게 갚아야 하고 이자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원리금으로 300만 원을 넘게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한 개 가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결국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는 있으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원리금은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은 아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인플레, 금리 인상에 전 세계 부동산 붐 막 내렸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캐나다, 뉴질랜드의 집값이 8% 이상 하락했고요. 남아공, 핀란드, 스페인, 브라질 등의 집값 하락은 세계적입니다.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바탕으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미국을 따라하다가는 주택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소비 심리가 꺾이고 결국 내수 경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가 무너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라이벌 중국에 영향을 가할 것입니다. 다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여력이 없는 신흥국이 먼저 무너집니다. 스리랑카 공식 디폴트 돌입 건국 이래 처음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선언했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치약국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 기사로는 강달러 펀치 맞은 신흥국 커지는 연쇄 디폴트 위기
스리랑카에 이어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이 디폴트에 동참할 것입니다. 1980년대에도 멕시코가 가장 먼저 디폴트를 했고 이어 남미 전체가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금리만을 올려서는 도저히 빠져나가는 외국인을 잡을 수 없어서 외환 보유고를 헐어 환율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했지만 1320원대를 얼마 전에 찍으며 고점을 자꾸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극화입니다. 유럽은 앞으로 돌아오는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천연가스 부족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경제 봉쇄로 2분기 0% 성장했고 하와이는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중국에 다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미국의 소비 여력을 받쳐줍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고정금리 힘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미국의 경기마저 꺾이는 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꺾일 정도면 신흥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작살이 나 있을 것입니다. 연착륙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뉴얼로 대응합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